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이 시간 저는 이제 대전의 한 호텔에 왔고요. 막 그 조찬 강의 마치고 자리했습니다. NICB의 공포가 또 세계 경제를 좀 짓누르는 듯해서 여러분들께 이 사태가 어떤 상황인지, 그 배경은 무엇이고, 또 그것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여러분들께서 좀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게, 가늠하실 수 있게 도움드리고자 화면을 열었습니다. 자, 바로 즉시 분석 좀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NYCB,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 이렇게 부릅니다. 이 회사 하면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23년 3월에 미국의 금융부실 문제가 현안이었을 때, 그 금융부실 상황, 실리콘밸리뱅크라든가 여러 금융부실이 야기됐었을 때, 그때 뉴욕 커뮤니티 뱅크업이 그 부실은행을 샀죠. M&A 했죠. 그만큼 굉장히 탄탄한 재무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됐던 그 은행인데, 이 은행이 지금 주가가 굉장히 안 좋죠. 자, 왜 그런지 그런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을 좀 화면을 넘겨 볼게요. NYCB의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23년 4분기 그 순손실이 있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지금의 이 주가 급락의 첫 번째 배경은 바로 실적 발표죠. 23년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순손실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좀 많이 놀랐고요. 또 배당금을 축소 발표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 NICB가 37.7%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이 있었고, 이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커서를 바꿀게요. 23년 대략 한 3월 달에 있었던 그 지역은행 위기, 금융부실 사태 있었던 그 지점의 주가랑 비슷한 수준, 그 밑으로까지 떨어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23년 3월쯤에 금융부실 문제가 불거졌었고, 그 당시에 시그니처 뱅크를 인수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당금 지급을 줄일 수밖에 없었던 이 NICB만의 내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은행 자산이 이제 1,000억 달러를 이제 넘게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본이나 유동성 규제를 좀 강화해 나가는 거죠. 그런 그 강화에 이렇게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배당 지급이 큰 폭으로 이제 축소되죠. 주당 17센트의 배당을 주다가 5센트로 줄입니다. 자, 이런 어떤 NICB만의 그 고질적인 재무구조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 해당 NICB 고유의 문제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 NICB가 이렇게 주가가 급락한 그 배경에는 또 한 가지, 여기 미국의 KBW 지역은행 지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역은행의 주가가 같이 떨어졌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어쨌든 이게 NICB만의 그 해당 은행만의 고유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금융부실이라든가 또 상업용 부동산 대출 문제, 실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 이 우려가 좀 고조되고 있거든요. 그게 재부각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또 NICB발 상업용 부동산 부실 우려에 대한 그 관심이 재부각하면서 또 경계심이 생기는 모습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 현안을 좀 더 강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NICB가 상대적으로 미국에서
그 금융산업에서의 기여도나 영향력이 그렇게 크다고 할 수 없고, 또 NICB의 부실 문제가 다른 금융사의 부실로까지 전이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재부각됨으로써 심리적으로는 공포감이 어쨌든 들고요. 그게 결과적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배경도 또 영향도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NICB 주가 급락이 있었지만 이게 재부각되면서 실제 미국 경제에 어떤 수준의 리스크가 감지되고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제 밤에 발표됐던 글로벌 리스크 워치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지금 24년 2월 중대한 리스크로 꼽고 있는 것이 신용 위험으로 부상했고 1위 자리를 확고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신용 위험의 발생 가능성도 높고 그 발생했을 때의 시장 파급 영향력도 어마어마하다라고 판단될 만큼 중요한 글로벌 리스크로서 부상하고 있습니다. 또 통화 긴축 기조를 상대적으로 장기화할 것이 또 신용 위험을 고조시키는 둘이 서로 연결성이 있죠. 그것이 결과적으로 경기 침체를 더 몰고 올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겠고, 또 그것이 결국 자산 가격을 조정하는 역할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중국 부동산 시장의 위축 문제도 같이 재점화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여러 가지로 글로벌 지역 은행들의 부실 문제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된 배경, 통화 긴축의 기조의 장기화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기 때문이니까 다 연관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신규 리스크가 상업용 부동산 금융 부실화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됩니다. 제가 아마 최근 한 2년 동안 모든 2023년 4년 동안에 나타날 경제 현상은 단어 3개로 요약이 된다. 첫 번째가 물가, 두 번째가 금리, 그리고 세 번째가 시장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 지속적으로 드려왔죠. 물가가 너무나 높다 보니까 물가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했고,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시장에 영향을 주는데 주식시장의 영향, 채권시장의 영향, 또 부동산 시장, 그 밖에 실물 경제, 금융산업 여러 가지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등장한 7대 글로벌 리스크가 다 어쩌면 같은 경로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중국이래요. 미국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를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이 미국 경제의 어떤 펀더멘탈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좀 지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급격한 하락세를 맞이했었고, 좀 회복되는가 싶더니 다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떨어집니다. 여러분께 좀 명확히 말씀드린다면 주거용 부동산이 있고 상업용 부동산이 있어요. 주거용이라는 표현을 혹자는 또 거주용이라고 합니다. 뭐 그게 그거죠. 어쨌든 주거용 부동산, 아파트가 대표적이죠.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이 있는데 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 중에 일부가 오피스, 일부가 상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죠? 오피스텔이라 우리나라로 치면 그 지식재산센터 이런 것들이 다 이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대표격인 오피스 공실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부턴가 엊그저께부터 이광수 대표님하고 제 채널에서 경익남과 토론합시다라는 시리즈를 통해서 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공실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분석을 같이 공감하면서 했는데, 이 공실률 그래프를 보시면 얼마나 심각한지, 그러니까 역대급이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미국의 오피스 공실이 역대급으로 높다. 그만큼 안 팔리는 거예요. 안 팔리다 보면 그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했던 투자자들 혹은 금융사들은 결국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이 공실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많은 기업이나 가게가
오피스를 매수했단 말이에요. 대출을 끼고. 근데 매수했는데 이 오피스 공실 문제가 계속 제기되니까 갚을 능력이 상실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문제로 금융부실로까지 전이되는 거예요. 결국 이 부동산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대출을 끼고 사는데 결국 그 대출을 갚지 못하다 보니 부동산 부실이 금융부실로 연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래에 있는 쓰레기통을 발로 잘못 건드렸습니다. 예, 소리가 좀 났죠. 자, 근데 이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를 감지할 때 보시면 그동안에 미국 통화긴축 사이클이 있었던 기간, 여기 보세요. 99년도, 82년도, 04년도, 15년도, 77년도 여러 기간 동안에 금리를 인상하던 통화긴축 사이클 기간을 보면 CRE가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Commercial Real Estate, CRE, 상업용 부동산. 이 실질 가격이 오히려 금리 인상 기간 동안 올라간 적도 있고 내려간 적도 있고 횡보한 적도 있습니다. 다양한데 그 어떤 기간보다 22년부터 시작된 긴축 사이클 기간 동안에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크게 폭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죠. 예, 그만큼 그 어떤 때보다 가격 면에서도 그렇고 공실이라는 지표를 가지고도 그렇고 여러 지표를 봐도 역대급이다라고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를 보시려면 결국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투자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을 텐데 그 대출을 갚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연체액이 얼마나 되나, 연체 규모가 100대 은행, 소위 대규모 은행을 중심으로도 연체액이 늘어나고 있고요. 100대 은행에 들어가지 않는 미국의 은행이 10,000개 이상 되니까요. 우리나라의 한 20개 은행하고는 다르죠. 10,000개 은행 중에 100대 은행이니까 대형 은행들의 연체액도 늘어나지만 100대 은행에 들어가지 않는 나머지 은행들의 연체액도 다 늘어납니다. 연체액도 늘지만 연체율도 늘죠. 자, 이 연체율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체 대출 잔액이 있으면 연체하고 있는 대출 잔액이 얼마나 차지하나 이 뜻이죠. 그러니까 연체하고 있는 대출 잔액의 비중이 늘어난다. 그러면 전체 대출 잔액,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가계부채가 2,000조 정도 되는데 1,900조 중에 연체율이 예를 들어서 3%다. 그러면 2,000조의 부실이 아니라 3%에 해당되는 300억 2,000조 중에 3%니까 얼마입니까? 제가 갑자기 계산이 안 되네요. 1,000조면 100조가 1%니까 그죠? 2,000조면 약 600조죠. 600조. 그죠? 600조. 그 정도의 3%라고 한다면 그런 연체율이 늘어나는 속도만큼 그만큼 전체 대출 잔액 중에서 갚을 수 없는, 갚기 어려운 대출 잔액이 늘어난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100대 은행이든 기타 은행이든 전반적으로 연체율이 늘어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미국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근거들인 거예요. 그 중에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께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그 중에서 제가 지금 강조해드리고 싶은 한 가지 또 다른 주제는 그동안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멀티패밀리라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특히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 멀티패밀리, 그러니까 아까 오피스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가도 문제일 수 있고 또 멀티패밀리라는 그 상업용 부동산 하나의 유형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멀티패밀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정의가 어떻다라고 설명드리기보다 그림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멀티패밀리예요. 그냥 이런 것들이 멀티패밀리다. 약간 빌라나 다가구 주택 같은 느낌도 들죠. 근데 이렇게 보면 주택 같은 느낌이 들지만 이것도 멀티패밀리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가면 조금 더 커머셜한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이 멀티패밀리의 유형을
한국을 기준으로는 뭐라고 설명드려야 될지 제가 좀 명확하지 않는데, 오피스텔 같은 느낌도 들고 다가구 같은 느낌도 들고, 네, 연립주택 같은 느낌도 굳이 따지면 들고, 이런 것들이 어쨌든 멀티패밀리라는 주거 유형, 상업용 부동산 유형이라고 좀 정리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이런 멀티패밀리가 어떤 상황이냐, 멀티패밀리 대출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 홈 몰기지가 있고 멀티패밀리 몰기지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그 대출이, 멀티패밀리 대출이 심각하게 많이 늘어났죠. 홈 몰기지에 비하면 그 늘어난 정도를 비교하면 레벨이 다르죠. 그렇죠. 자, 이 부분에서 멀티패밀리 대출이 많이 있다. 그러면 멀티패밀리 공실은 어떨까? 보시는 것처럼 공실률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실 규모나 공실률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멀티패밀리를 중심으로 한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도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먼저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오피스 공실이나 멀티패밀리 공실이나 뭐 연체액이나 여러 가지 지표로 보아도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좀 불안하구나, 부실하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어느 정도 실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 미국 중소은행들이 건전할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동산 부실은 결과적으로 금융 부실로 연결되는 것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금융 부실로 연결이 되면 굉장한 리스크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혼동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 미국 경제가 굉장히 견고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느냐, 경기 침체를 피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소프트 랜딩이라고 제가 전망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왜 이런 리스크는 존재합니까? 자, 이것을 투트랙으로 설명드리고 싶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저도 어떻게 설명드릴까를 고민을 했는데요. 한 건장한 남자가 있다고 해볼게요. 근육 운동을 많이 해요. 근육 운동을 많이 해서 예를 들어서 더 많은 무게를 들 수 있고 더 빠른 시간 안에 100m를 주파할 수 있다고 해볼게요. 더 건강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것과 예를 들어서 어떤 질병, 심장 질환이나 암과 같은 그런 질병이 있다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진단을 받았는데 암을 진단받았어요. 만약에. 그러면 이 건강한 근육질 남성이 그 웨이트를 덜 할까요? 아니에요. 웨이트를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더 건강한가, 경제 규모가 커져가는가 하는 거시경제적인 그 펀더멘탈이 탄탄한가를 보여주는 것과 금융 불확실성, 금융 부실이 있는가, 이것은 조금 다른 개념이다. 물론 금융 부실 문제가 가시화된다면, 암을 진단받았는데 이건 위급한 상황이고 치료해도 안 된다라고 한다면, 소위 아무리 근육 운동을 많이 했어도 한 방에 위험해질 수 있겠죠. 이 사람도 마치 그런 거예요. 어쨌든 미국 경제가 펀더멘털이 탄탄하게 전개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융 부실 문제가 좀 불안한 것이 마치 암세포처럼 그런 것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말 악성암인가 아닌가를 진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지금부터 진단해보자 하는 겁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FOMC 회의 결과를 분석할 때 페드에서 금융 불확실성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근거 중에 보면 제가 그때 보여드렸던 건데, 4분기에 중소은행들의 순이익과 순이자 이익을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근데 이쪽 분면 순이익이 여기가 0이란 말이에요. 순이익이 마이너스이고 이쪽 국면이죠. 제가 좀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순이익이 마이너스이고, 그리고 동시에 순이자 이익도 마이너스인 구간이 어디예요? 이 구간이죠. 맞습니까? 예. 이쪽 구간에 있는 은행들은 순이익도 마이너스이고 특히 순이자 이익도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이익이 있다면 이자 이익도 있을 수 있고 비이자 이익이 있거든요. 은행의 수익 구조를 보면. 근데 순이익도 마이너스고 순이자 이익이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비이자 이익도 마이너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대부분 마이너스고 플러스인 은행들은 얼마 없다 이렇게 진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금융부실 문제는 지금 특히 지역은행을 중심으로 뭐 예의주시해야 될 사안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듯이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경우도 문제가 뭐예요? unrealized losses, 비실현 손실. 그러니까 은행도 저축을 받아요. 혹은 자금을 마련해요. 그 자금 마련한 걸 어떻게 합니까? 굴려야 되죠. 증권 투자를 합니다. 미국 채권에 투자를 한다든가. 근데 채권 금리가 치솟았죠. 23년에 채권 금리가 치솟았어요. 2020년, 21년에 미국 채권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22년, 23년에 채권 금리가 치솟습니다. 채권 금리가 치솟는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 채권을 끝까지 들고 있으면 손실은 보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당장으로는 실현되지 않은 손실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채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뭐 예를 들어 10,000원에 샀는데 5,000원이에요. 지금 미실현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는? 매도하기 전까지는. 근데 만약에 매도하는 시점에 그 주가가 10,000원을 다시 상회해요. 11,000원이 돼요. 그럼 미실현 손실이지 실현된 손실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은행들이 증권 투자를 하는데 그 증권 투자가 보시는 것처럼 22년, 23년 동안 주식도 안 좋고 채권도 안 좋고 다 이 은행들이 투자한 증권 투자가 안 좋으니까 미실현 손실이 발생한 거예요. 그럼 미실현 손실이 발생했을 때 만약에 많은 그 투자자나 아니면은 저축한 그 기업이나 가게가 돈 돌려주세요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미실현 손실을 실현시켜 가면서까지 돈을 갚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unrealized losses가 있는데 이것을 realize 했다. unrealized losses를 realized 하게 되는 과정이 소위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인 거예요. 근데 실리콘밸리 뱅크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많은 그 지역 중소은행들이 unrealized losses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펀더멘탈을 보면 탄탄하지 않다라고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우리가 이 중소은행들의 부실 문제를 진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페드의 금리 인하 여부도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좀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키울게요. 이게 23년 12월 FOMC 회의예요. 이때는 미국 뱅킹 시스템은 사운드 앤 리질리언트, 굉장히 탄탄하다라고 하면서 걱정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아예 이 문단 자체가 여기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빠졌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금융부실, 은행부실은 고려할 가치조차 없다. 그만큼 미국의 금융부실 문제는 없다라고 어쨌든 연준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연준은 왜 그렇게 판단하고 있을까? 그 판단하는 근거를 보여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은행의 증권 미실현 손실이 이렇게 발생해 왔는데 이제 발생한 것이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채권 금리가 떨어지고 그러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미실현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제 다시 이게 플러스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어쨌든 연준은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해석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 가지 해석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연준은 은행 건전성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근래 들어 중대형 은행이든 소형 은행이든 둘 다 이 중소은행의 불안이 23년 3월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 예금액이 늘고 있다. 역시 예금액이 늘고 있다. 이런 경향성을 보면 결국 뱅크런이 발생하지 않고 예금액이 늘고 있으니 미실현 손실을 실현시켜 가면서까지 은행 파산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견해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저의 지금의 이 사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말씀을 드리면,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지금 발생한 이 NYCB의 이 불안, 공포감은 다른 은행으로까지 확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상업용 부동산의 부실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연준에서 관찰할 만큼 이 은행 부실이 고려될 만큼 금리 인하의 고려 요건으로서 고려될 만큼 그런 상황은 아닐지 모르지만 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공포감, 부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NIBCB가 다른 어떤 은행으로부터 인수된다든가 또 그 밖에 다른 중소은행들이 한두 개 또 부실로 전이돼서 쓰러진다든가 파산한다든가 인수된다든가 이런 이슈들이 또 터지면 다시 금융부실 문제가 고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심리인 거고 시장 심리가 그렇게 발동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만약에 금융부실 문제가 다시 고조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러면 은행권에서는 대출을 더 까다롭게 해줄 거예요. 왜냐하면 리스크를 테이크하고자 하지 않으니까. 그게 이 금융부실 문제가 더 크게 전개되면 미국 경기의 불안, 경기 침체가 조금 더 소프트한 어떤 랠리를 보일 거라고 말씀드렸죠. 소프트 랜딩으로 보고 있는데 소프트 랜딩이 아닌 하드 랜딩과 그 사이 언저리의 모습, 조금 더 강한 소프트 랜딩, 그죠? 노 랜딩은 아닌 그런 흐름으로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그만큼 금리 인하 시점은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정리한다면 이 NYCB가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인수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런 사태가 좀 공포감을 가져오고는 있지만 과도한 공포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 그러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부동산 시장의 펀더멘털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다른 은행들의 전이가 도미노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것은 제가 24년 경제전망서에서도 그 말씀을 강조해 드렸거든요. 그런 개연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몇몇 도미노 부실 상황이 있을지 여부를 좀 진단하면서 그런 일들이 있다면 금리 인하 시점이 앞당겨지고 또 미국 경제가 조금 더 하드랜딩에 가깝게 전이될 수 있다, 움직여질 수 있다, 요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녹화할 때 마무리로 소개하는 게 제 책인데요. 경제 입문서 보시면서 경제의 언어 감각을 좀 가지시기를 갖는데 도움이 되기를 좀 추천드리고, 제 경제 전망서를 좀 보시면서 경제를 좀 탐독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이렇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통해서 이 책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은 어쨌든 라이브 중이니까 이만 촬영을 마무리하고 질의응답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녹화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